2023년 3월 22일 미 FMC로부터 21일이 남은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선언하며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다음 달에 예정된 미 FMC 회의에서는 최소 25bp, 크게는 50bp 금리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차이는 최대 1.75에서 2%포인트까지 벌어질 예정인데 이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로 상당히 비현실적인 상황이자 매우 위험한 징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한미 기준금리 역전 차이 확대가 만들어낼 위기와 이에 따른 증시 전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에서 살펴볼 주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이번 달 22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이때 미 연준이 금리를 25bp에서 크게는 50bp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무려 1.75에서 2% 수준까지 벌어질 예정이에요. 자, 이 수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발표가 지금으로부터 약 21일 뒤에 형성될 예정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때를 기점으로 증시가 폭락하거나 혹은 FOMC 회의로 가는 과정 중에 미리 장이 빠지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방송의 주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왜 증시 폭락으로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보도록 할게요.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로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었을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역사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금리 역전 현상에 의해 만들어질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배경입니다. 자,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코비드-19 바이러스 팬데믹 때서부터 사실 빌드업은 시작이 되어 왔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미 이때서부터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게 뻔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화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과거의 히스토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고정 댓글을 앞으로 이렇게 달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주식119라는 채널에서 방송하던 당시의 히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댓글로. 그러니까 영상이 10개밖에 없는데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냐 대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주식119라는 채널은 제가 제휴한 업체 회사 소유 채널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단독적으로 제 채널에서 방송을 이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영상들이 다 남아져 있으니까 제가 어떤 과거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하이라이트 모아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과거에 이런 현상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저는 다 얘기를 해드려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20년도 6월 16일 당시에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요 주식119 채널에다가 제가 뭐라고 해놨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재로 위장한 호재이다. 바이러스 팬데믹 덕분에 시장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욕을 먹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는 정책이 유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올라가게 될 테니까 심지어 제가 이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종목을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말라. 아무거나 사도 된다. 지금은 내가 투자금을 얼만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될 때이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차후로 미뤄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트판에다가 아무 종목이나 추천 나오는 거 적어놓고
던져 맞춘 다음에 걸리는 거 사면 된다라는 수준까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애초서부터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서 강력한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로 위장을 한 호재가 되니까 이 악재가 유지되고 있을 때 빨리빨리 버셔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수도꼭지가 멈출 거다.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걸어 잠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편하게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이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걸어 잠궈지는 어떤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저는 시황관이 180도 바뀌게 될 거라고 이미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즉, 이 강력한 유동성이 현실은 시궁창인데 억텐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억지 텐션이죠. 억지 텐션.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서 증시의 버블을 형성한 것이다. 증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는데 그것을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풀어낸 강력한 유동성에 의해서 억텐으로 올라간 버블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문제가 추후에 될 것이다. 근데 아직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편하게 버시고 여기에 이 버블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 예의주시를 하고 계셔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21년도 3월 달이 되게 되면서부터 드디어 이 영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 찾아올 유동성 장세의 종말, 수도꼭지가 결국 걸어 잠가지게 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게 21년도 3월이에요. 이때서부터 슬슬 제가 시장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시작을 해서 7월 달에는 곧버스를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자. 그리고 8월 달에는 증시는 6개월 이상 30% 이상 빠질 거니까 준비를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해온 게 나의 히스토리입니다. 그게 여기에 그대로 남아져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영상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이거 보고서 악플을 달아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애초에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은 버블 붕괴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을 빌드업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터지게 되게 되면서 경기 지표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어요. 소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소비 지표가 박살이 나버리고 우리나라 같이 제조 수출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제조 수출 경기가 크게 박살이 났습니다. 거의 진짜 90도 각도로 추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유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올려져 있었던 금리를 전 세계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로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강력한 유동성 정책을 피게 되었고 이 강력한 유동성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시중에 화폐를 계속 공급하니까 경기가 죽겠다고 하게 되니까 몰핀 주사를 막 놓은 겁니다. 혈압 올라가라고, 다시 맥박 뛰라고. 그러면서 발생된 이 물가 폭등 현상에 대해서 체크하고 해야 될 건 뭐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번 가까이 이야기를 해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위축됐었던 소비와 위축됐었던 경기가 바이러스 팬데믹이 좀 해소될 만한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게 확 올라가는 거다. 수요가 침체돼 있다가 수요가 팍 폭증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라고 MBC, KBS, SBS 이런 메이저 언론사가 떠들 때 방구석에 있는 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공급이 차단되면서 발생된 물가 폭등이다라고 제가 못을 박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이러스 상황이 터져서 중국이란 나라가 봉쇄를 하고 전 세계가 장벽을 세우면서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이 와야 되고 뭐 어디서 물건이 와야 되고 그래서 그 원자재들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팔아야 되는데 이 들어왔었던 이 원자재들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다 차단이 된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게 된 거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가 폭등한 현상이지, 이게 갑자기 바이러스 이전 상황 대비 바이러스 이후 상황에 갑자기 무슨 수요가 폭등을 해서 발생된 물가 상승이 아니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진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공급에 대한 개선이다. 그러면 물가는 잡히게 된다. 근데 공급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지금 자꾸 뭘 하냐면은 강력한 긴축을 한다. 긴축은 공급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수요를 죽여버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시나리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기도가 막힌 환자가 병원의 응급실에 왔는데 이 환자를 살리겠다고 오히려 목을 재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로 비유를 하면은 어떤 보행자를 앞으로 땅 쳐가지고 보행자가 쓰러졌어요. 근데 이 보행자가 괜찮나 싶어서 이게 차가 다시 뒤로 빠꾸를 하면서 보행자를 한 번 더 쳐버리는 그런 격이다라고 하면서 또 설명을 했었었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것은 연준이 빡대가리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서 세계 1등의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청형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었죠. 많은 사람들은 뭐 음모론이네 뭐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이 시나리오예요.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타이트닝을 하는 과정 중에 경기가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이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 인플레이션에 빠르게 도달한 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머징 마켓입니다. 우리나라나 뭐 기타 아시아 신흥국 있죠. 이런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가장 먼저 빠르게 도달을 했어요. 왜? 쉽게 생각하시면 답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반도 지도 그려드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메커니즘,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가공을 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공급 차단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원자재 수입 가격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물건을 찍어내서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제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로부터 오는 원자재 가격의 비용이 상승해 버리게 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수혜라고 하면서 철강 가격 올라가니까 철강주 사야 되고, 뭐 시멘트 가격 올라가니까 건설주 사야 되고, 무슨 해운 운임 올라가니까 해운주 사야 되고,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차가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수혜가 됩니까?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서 뭐 엄청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제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비용 인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비용 인상에 따른 문제는 신흥국,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겠죠, 문제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21년도 8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신흥국,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성장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요 전에 혹은 요 후에 같은 시점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21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을 했죠. 확인되죠? 자, 근데
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왜? 기준금리 인상을 원래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뿌려놨었던 유동성이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걷어들이게 되게 되면 트러블이 생겨요. 경기가 급속도로 급강화할 수 있는 충격이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서서히 트러블 없이 해야 되는 게 타이트닝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정석의 코스대로 25bp씩 살살살살 하고 있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은 어땠느냐? 금리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8월 달서부터 22년도 3월까지 움직임이 없죠. 왜? 이때 연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터리하다. 트랜지터리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연준의 파월 의장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디스인플레이션 뭐 12번 했다고 하면서 정말 그것은 기억력이 거의 무슨 8비트짜리 메모리 카드처럼 너무 기억력이 너무 없으신 거죠. 어떻게 연준의 파월 의장을 믿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이미 이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때 신뢰도가 이미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아직도 연준의 파월 의장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맞춰서 투자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분명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개겼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22년도 3월 달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뒤늦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늦게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시작이 늦은 만큼 굉장히 폭발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어느 구간까지 올려놨냐면은 현재 4.75%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고 이번 달 22일 날 미 FOMC 회의에서 25bp 혹은 50bp를 한 번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 3.5%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미국은 뒤늦게 시작한 만큼 굉장히 빨리 올려버려서 4.75까지 땡겨오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됐죠. 원래 한국의 기준금리는 항상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또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통해서 또 한판 해먹는 그 메커니즘이 전형적으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우연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게 전형적인 기축통화 달러가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양털 깎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대충만 설명해 드리면은 이 기축통화 달러가 찍어진 이후에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간, 즉 약달러 상황으로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는 시간이 있게 되고 그렇게 전 세계로 뿌려진 이 새끼 달러들이 추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 높아진 금리에 따라서 리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라 라는 리콜 사인을 받게 되면은 이 전 세계에 뿌려졌었던 이 달러가 신흥국의 구멍을 뻥뻥 내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긴 경기 충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빚쟁이가 된다고요. 그럼 빚이 생기면은 또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달러는 분명히 또 약세로 전환이 반드시 또 될 겁니다. 제로금리 수준으로 또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또 다시 뿌려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성장합니다. 그럼 구멍이 이제 달러가
또 이만큼 커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와 리콜 버튼 강달러로 전환하게 되면은 또 이따만한 구멍을 일으키게 되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한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또 돈을 달라고 하고 반복하게 되면서 이 국가가 이 달러라는 시스템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양털깎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은 추후 반드시 충격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전형적인 흐름이 저는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벤트가 있었을 당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시게 되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사태가 있었었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게 있었던 당시에 그 사전 징후로서 기준금리 역전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닷컴 버블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영화 작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작전을 보시게 되면은 영화상 익명의 작전주로서 오메가 통신이라는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오메가 통신. 이때 당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이렇게 무슨 통신 혹은 무슨 닷컴 혹은 무슨 정보 혹은 땡땡 정보통신 이런 식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들은 상장 폐지가 돼서 우리 시장에서 퇴출되게 됐어요. 즉 강력한 버블에 의해서 IT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상장 폐지로 가게 됐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마 이 영화 작전도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전주 이름을 오메가 통신이라고 썼거든요. 땡땡 통신. 그때 정서가 딱 맞아떨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아마 2000년 초반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게 되게 되면은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경제 회복을 하게 됐는데 그 경제 회복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진행이 됐냐면은 외국에 돈을 빌리면서 그러니까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제 회복을 하게 됐고 때마침 그때가 새로운 시대, 밀레니엄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난 때다 보니까 인터넷망 보급이 시작됐었던 때입니다. 여러분들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유승준 뭐 메가패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마치 전 세계 인터넷 보급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이란 나라의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로 전국 인터넷 망을 깔게 됐었을 때가 요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터넷망 보급이 전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외자에 의해서,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버블이 형성됐던 거예요. 외환위기로 종목들을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새로운 인터넷망을 깐다고 하게 되니까는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버블이 형성되고 이를 뒤늦게 눈치챈 개인 투자분들이 나도 한번 벌어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닷컴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종목을 사겠다고 열풍이 일어났을 때 그러다 그때가 바로 요 시기인데 2000년 5월달 당시에 이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막 러브콜이 온 거예요. 한국의 IT 기업들 사면은 돈 번다 라고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되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원화하고 미국에 달러가 있다고 했었을 때 똑같은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 딱 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전 세계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국의 원화가 이만큼 있고 미국의 달러가 이만큼 있다. 현재 기준으로 똑같은 가치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자, 뭘 가져갈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뭘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전 세계인은 우리나라 원화를 가져가기보다는 미국의 달러를 가져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자, 여기서 자꾸 또 손흥민, 김연아, 국뽕 이런 거에 취하면 안 됩니다. 국뽕을 싹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원화에 대한 수요도가 높지가 않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원화에 웃돈을 쳐준다. 10% 정도 돈을 쳐서 줄 테니까 원화로 한번 가져가 볼래? 라고 하면은 얘기는 바뀌죠. 그래? 그러면 원화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이걸 달러로 환전하면은 환전 수수료 떼도 좀 남겠는데, 그러면은 이 원화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쵸? 그럼 이 웃돈이 뭐냐? 이 웃돈이 바로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원화랑 달러가 등가의 교환이 되려면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는 금리가 높아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달러는 금리가 낮게 형성돼 있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 값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땠다? 버블이 형성되니까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버블이 있다 보니까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웃돈을 안 쳐줘도 되니까 나 한국 주식 투자할래 막 이랬으니까는 금리가 내려왔다고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냐면은 역전이 될 정도로 달러보다 원화를 더 사랑하는 그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역전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버블이 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달러가 원화랑 비교했었을 때 원화에 웃돈을 더 쳐주면서 등가로 교환되는 게 기본값인데, 원화가 러브콜을 받게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즉 뭐다? 그만큼 버블이 많이 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불균형 상황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불균형이 유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균형이 유지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 불균형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러 가는 상황 중에 발생된 이벤트가 뭐냐? 바로 그쵸, 이 버블을 터트려 버리는 쇼크, 바로 닷컴 버블 붕괴입니다. 그게 2000년도에 경험했었던 것이고, 그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사전 징후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이 됐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너무 유명하죠. 영화 빅쇼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진 속 인물은 아니에요. 사진 속 인물은 제가 다른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포스터는 그냥 생긴 게 멋있어서 집에 온 거고, 마이클 버리가 했었던 투자는 뭐냐면은 CDS를 샀죠. 신용 디폴트 스왑. 모기지 채권이 디폴트가 날 것이다, 파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배팅을 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버블입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죠. 개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주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지가 밥을 먹고 싶다. 근데 스테이크를 썰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나 거지인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그쵸,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내가 널 뭘 믿고 거지한테 무슨 돈을 빌려주냐라고 하는 게 상식인데, 이 시절에는 어땠다? 이 시절에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대출을 해주던 시대가 이때라고요. 무분별한 대출. 그러다 보니까는 깡통 주택들이 엄청나게 양산이 됐었었죠.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한 게 이 마이클 버리 형아가 있었던 CDS 투자입니다. 영화상에서 또 그 스트립쇼 하는 그 스트립걸 그런 이제 매춘부라고 할게요. 그런 매춘부도 주택을 4채씩 막 갖고 있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부담되지 않느냐? 괜찮다고. 어차피 대출로 사면 된다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안 떨어진다. 어차피 사놓고 있으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빚 많이 쓸 수 있게 해줄 때 많이 사놓은 거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말하면서 지금 잠깐 소름 돋았던 게 이거 우리 2020년도, 21년도에 경험했었던 거랑 똑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주택 가격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일단 사는 거다. 근데 이번에 영끌 투자 못하신 사람들은 사다리가 끊어진 거니까는 빨리빨리 대출 더 끌어모아가지고 빨리빨리 아무거나 사야 된다 했었던 분위기. 그때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깡통 주택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즉 버블이 끼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 빅쇼트에서는 미국 내 경제 상황만 보여주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비춰주질 않는데 이때 또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바로 둘째 줄에 있었던 이겁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었었어요. 여기 숫자를 잘못 썼네. 여기 06년도에서 07년도입니다.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기 전에 06년도서부터 07년도 사이 이때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된다. 그래서 저 고성장 국가인 중국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붐이 일었을 때가 딱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죠.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니까 누구에게나. 그래서 돈이 많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 우리 이머징 마켓으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하면서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됐었을 때가 요 시기입니다. 상해 지수가 무려 6배가 올랐어요. 2년 동안. 지수가 6배가 왔습니다. 지수가 6배. 딱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열풍에 의해서 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머징 마켓에 해당이 되니까. 중국에 들어오는 유입 자금만큼 우리나라에 같이 곁다리로 들어오는 돈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수요가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프리미엄이 떨어진다. 웃돈을 덜 줘도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해드렸던 메커니즘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뭘 뜻한다? 그만큼 버블이 많이 껴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균형으로 가는 방법은 그렇죠. 버블이 터져버리는 쇼크. 그래서 생긴 게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약 2년 전에 얘는 징후가 너무 일찍 나왔죠. 그죠? 2년 전에 2006년 5월 달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이미 나오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균형으로 가는 충격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이렇게 1% 이상 역전이 되어 있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두 차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3월 22일 이후에는 금리 역전 차이가 사상 최대의 수치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거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미래가 또 그려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 채권 금리는 또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한다는 뜻은 채권 가격은 급락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증시는 결국 폭락을 또 한 차례 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시면은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10년물 국고 채권 금리가 3.751%예요. 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3.751%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T본드는 미국의 채권이에요. 미국의 장기채를 이제 T본드라고 부르는데 이 10년물 똑같은 계열물입니다. 똑같은 10년물을 보았을 때 금리가 몇 프로냐? 3.934예요. 이건 제가 2월 28일 16시 기준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의 금리, 채권 금리가 3.751이고 미국의 동일한 기간물에 해당되는 채권 금리가 3.934입니다. 여러분들, 달러는 키 커런시, 기축 통화예요. 기축 통화, 세계의 통화의 기준, 세계 통화의 넘버 원,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높은 통화는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 이자가 3.934고 우리나라 원화 이자가 3.751이라고요. 근데 이게 같은 계열물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도 안 충격적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화는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걸 차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원화가 아반떼라면 달러는 제네시스예요. 기본값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등가로 교환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아반떼는 신형, 그리고 풀옵션, 아반떼고 제네시스는 예를 들어서 연식이 한 5, 6년 지났어요. 2018년식이다. 그리고 옵션이 무옵이다. 무옵. 옵션이 없다. 그러면은 같은 가격으로 등가 교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제네시스는 웃돈을 적게 주고 아반떼는 웃돈을 많이 넣어줘야지 등가가 될 수 있는 게 기본값인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아반떼는 옵션이 없어. 깡통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풀옵션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등가로 교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상당히 비상식적인 불균형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반떼 깡통과 제네시스 풀옵션을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아반떼 감성에 미치지 않고서야 다들 제네시스 풀옵션을 사러 가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달러잖아요. 그쵸? 그럼 다들 달러만 사겠다고 떠난다고요. 그러면 달러 선호 현상이 나오게 되죠. 달러를 선호하게 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강달러가 유발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로 빠지겠죠. 그럼 이게 즉 환율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균형인 상태인 것이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충격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곧 환율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 환율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은 벌써 환율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에 재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00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제 1,400원대까지 오르게 되는데 1,400원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종고점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FOMC 회의로 가는 과정 중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환율 상승 압박을 더 가속시킨다 하게 되면은 그 박자에 맞춰서 환율은 또 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쉬워요. 이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 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알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그 영상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해드렸던 이야기를 반추해 보세요. 채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곧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했었었죠. 금리는 곧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우량하면은 금리를 적게 적용하고 불량하면은 금리를 많이 적용해야 된다. 기억 안 나요? 입만 열면 뻥을 치는 친구한테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신용도가 높은 우량한 애한테는 뭐 금리를 적게 받아도 충분히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했었던 거.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더 낮아요. 이 뜻은 한국 채권의 프리미엄이 미국 채권의 프리미엄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즉 한국이 미국의 상황보다 더 우량하다라는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거죠. 한국의 국채가 미국의 국채보다 더 우량한 채권이다?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또 어떤 이렇게 좀 국뽕 차원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라고 할게요. 뭐 필리핀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필리핀의 국채가 우리나라 국채보다 우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우량한 회사이냐, 우리나라보다 우량한 나라이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겠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위험한 나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불균형이 발생한 상태이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균형으로 회귀를 해야 되겠네. 일시적으로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균형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내려와서 키를 맞추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자, FOMC 회의에서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금리를 25bp에서 50bp 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중금리 인상 압박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게 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서 키를 맞출 수 있는 옵션은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방법이 안 된다 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게 올라가서 키를 맞추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한국의 국고채권 금리가 폭등을 해서 균형으로 회귀를 한다면 채권 가격 입장에선 뭐죠? 채권 금리 폭등은 지난번 강의 보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입 밖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금리랑 가격은 반비례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1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액이 수상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런을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우리나라 채권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죠.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상황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시장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하고 채권 시장을 믹스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환율을 보았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에 자극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외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반떼 깡통 나 안 산다. 제네시스 풀옵션 달러 사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떠난다고요. 그렇게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뭐 외국인 6조 순매수를 했다고 뉴스 나오고 했었었는데 그거 그대로 다시 다 나가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근데 그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6조 순매수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 들어왔다라고는 하니까 그 들어온 자금이 그대로 다시 나가게 되면은 최근에 상승했었던 상승분 그대로 또 반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미 들어왔었던 만큼 다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순매매 지표는 숫자 장난이니까. 아무튼 제 기준에는 그래요. 그리고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는 채권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 키를 맞추러 얘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기준금리는 많이 높이지도 않았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채권의 금리라든지 이 시중 금리는 이 기준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서 발생되는 건데, 기준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 플러스 알파가 폭등하게 되면서 시중 금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 대출 금리 이런 것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 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 부담, 가게 입장에서도 대출 부담. 이 상태로 계속 경기는 침체가 돼. 그러면 펀더멘털이 무너지겠네. 기업 경기, 기업 실적 또 악화되겠네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보았을 때도 국외 자금 유출에 위험이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 그렇게 중요하다는 펀더멘털 실물 경기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실물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또 발생되겠네요. 그러면은 자본시장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실물 경기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스탁마켓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 당연히 결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보시게 되게 되면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분명한 거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비현실적인 상황, 평범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다?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러해 왔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다를 걸이라고 하면서 자꾸 또 애써 현실을 외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의 판단은 뭐 각자 본인의 목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드리고 싶어요.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이 과거의 흐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서부터 주식을 해왔던 분들, 그때 당시서부터 투자를 해왔던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시고, 최근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막 그러면서부터 주식 투자 경력이 채 2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절대 다수로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으니 뭐 기억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때 당시에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일련의 메커니즘이 과거와 지금이 굉장히 닮아져 있다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 그렇다라면은 뭐 곧버스를 사라, 숏을 사라, 뭐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 최소한 남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야 될 때이다. 지금 뭐 바닥에서 줍줍을 해야 될 때이다. 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태이지 않냐 라는 정도의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저한테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송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 3세, 4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애기가 바닷물이 깊은 줄 모르고 자꾸 그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어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사람 새끼라면은 이거 위험하다라는 최소한의 이야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는 시황 관점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하게 되면은 뭐 물에 빠져서 죽던 뭐 헤엄을 치던 뭐 냅두겠죠. 근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마치 이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순수한 아이로 보이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소한 이 이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라고 바리게이트를 치는 듯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지, 절대로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서 나한테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글로리가 없습니다. 내가 뭐 억으로 많이 끌어서 뭐 유튜브 광고 수입 붙는 거 기대한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제가 고작 그 푼돈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결국 시황을 중시 여겼던 사람들과 시황을 경시 여겼던 사람들이 마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늘의 심판과 같은 그런 느낌의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황을 중시 여기면서 생존했으면 한다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분명 이 생존자들끼리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징후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시황관이 180도 바뀌어져 있겠죠.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상장이 유지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냥 갖다 사도 되는 때가 찾아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시간이 아직 한참 먼 것으로 보여져요. 주식 119 때서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관점과 생각대로 현재의 시황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아마도 제가 봤었을 때는 제 말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그때까지 리더스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계속될 예정이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눌러 놓으시고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 이거 컨텐츠 만드는 거 생각보다 개고생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손으로 한번 눌러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스탁마켓 나우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